시작됐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의사협회는 이에 반발하며 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의료를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대책을 내놓습니다. 경찰도 오늘부터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유포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정부가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은 민생 부문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4%포인트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갈등을 빚어온 TV토론 규정과 관련해선 양측이 합의를 본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에는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체감온도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나타나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일본으로 북상 중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소식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어젯밤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의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던 진료지원, PA 간호사의 지위를 법제화하는 게 핵심인데요. 최대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야당 의견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첫 소식 장명훈 기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의 간호법 제정안 심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졌고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 상황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의 대규모 파업까지 임박하면서 접점을 맞춘 걸로 보입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이전에도 법안 심사가 있었고 이번 회의에서도 많은 의견이 서로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의 핵심은 의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해온 PA 간호사의 지위를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 입장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여당은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으로 명시할 것을 주장했지만 막판에 양보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은 이번엔 제외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의료기사의 업무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관철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오늘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합의 처리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이렇게 간호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와 병원 측의 협상도 오늘이 고비입니다. 교섭이 결렬되면 간호사들이 총파업에 들어가 의료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한데요. 의협은 간호법 통과를 두고 노조 달래기라며 제정을 멈추지 않으면 의료를 멈추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61곳 병원에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임금 인상과 인력 확충, 간접 고용 문제 해결 등을 병원과 교섭 중인데 결렬되면 당장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어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한 7개 병원이, 오늘은 지방의료원 수십 곳이 동시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파업을 만류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조는 간호법 제정과 파업은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사협회도 의료를 멈추겠다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또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14만 의사들이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간호사가 70%를 차지하는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이틀 동안의 총파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응급실과 수술실, 신생아실 등의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 해법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한 대표의 중재자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원외 소장파 모임 천목회가 토론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현직 의사를 초청해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는 건데 한 대표의 중재 행보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연일 의료개혁 중재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정부가 개혁 완수를 고수하는 반면 한 대표는 국민 불편 최소화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의정 갈등 해법을 두고 정부와 집권 여당 간 사실상 이견을 드러낸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천목회가 다음 달 5일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최소화 방안과 의정 갈등 중재안을 논의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비대위에 몸담았던 내과의사 박은식 전 비대위원이 발제자로 나서는 만큼 한 대표의 중재 행보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박 전 비대위원은 지난 20일 한 대표와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의 자리에 중재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의정 갈등 해결에 대한 당내 요구가 큰 상황이라며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낼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 대표인 만큼 한동훈 대표가 정부를 설득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도 긴축을 택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총 677조 4천억 원으로 편성됐는데요. 영세 소상공인 68만 명에게 1년에 30만 원씩 배달비를 지원하고 또 대선 공약이었던 병장 월급도 205만 원으로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민생 현안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통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 규모는 677조 4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2% 늘어났습니다. 3년 연속 20조 원이 넘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을 한 긴축 재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입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합니다. 정부는 민생 부문에 초점을 맞춰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에 5조 9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배달비 부담에 결국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자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68만 명에게 30만 원씩 배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영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와 한시적으로 배달, 택배비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병장 월급은 165만 원에서 내년 205만 원으로 대폭 높아지며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지난해 대폭 삭감되며 논란이 됐던 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29조 7천억 원으로 다시 늘렸습니다. 필수 지역 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에는 2조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특히 전공의들 지원을 위해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로 넘어갑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40건 안팎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합니다.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등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유포 범죄 대책을 내놓습니다. 피해자 구제와 사전 점검 강화가 핵심으로 주요 유통경로인 텔레그램과의 직접 소통 창구 개설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 등 회사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박 대표에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중처법 시행 이후 첫 구속 사례가 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들어보셨나요? 학교 친구나 선생님, 군인, 심지어 친인척의 얼굴까지 사진을 합성해 나체 영상 등을 만드는 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과 개인정보가 아무렇지 않게 공유되는 이른바 겹지인방이라 불리는 채팅방은 텔레그램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7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고 범정부 차원에서도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박은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주변인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 영상을 제작해 올리는 일명 겹지인방을 찾아봤습니다. 지역별, 연령별 채팅방이 등장하고 피해자의 실명과 소속 학교 등도 노출됩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니 자동 메시지가 뜨는데 좋아하는 여성의 사진을 올리라고 합니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를 생성해주는 이른바 봇 이용자 수는 22만 명을 넘습니다. 참여자들끼리 여성 사진이나 자신의 인체 사진을 올려 호응을 얻는 대결을 하고 여기에서 진 사람이 지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상납하는 채팅방도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이름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자취방에서 맨날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을 했어야 됐고. 사태가 커지자 경찰청은 오늘부터 7개월간 특별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도 대상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말 악랄한 가해자들이 아이들을 이용해서 범죄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촉법이니까 또는 소년범이니까 이거 조금 더 관용을 베풀자라고 할 만한 사안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댄 범죄 행위라며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딥페이크가 악용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AI 기술이 이용됐기 때문입니다. 이용료가 소액이거나 무료인 이 AI 기술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심지어는 단 10초 만에 제작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관련 제재법 시급해 보입니다. 이어서 김수영 기자입니다. 최근 SNS에서 돌고 있는 축구 선수 손흥민을 이용한 AI 딥페이크 광고입니다. 1,400만 명 돌파를 기념하여 4월에 급등한 우량주 3개를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딥페이크는 이처럼 AI를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과 특정 신체 부위를 합성한 이미지나 영상물입니다.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도 딥페이크 표적에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딥페이크 앱을 직접 내려받은 뒤 춤을 추는 여성의 취재기자 얼굴을 넣었더니 몇 초 만에 전혀 다른 인물로 바뀝니다. 다른 이미지로도 얼마든지 합성이 가능합니다. 이용료가 소액이거나 무료여서 누구나 이런 앱들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각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각국은 일찌감치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입니다. We believe they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enforcing their own rules. Spread of misinformation and non-consensual intimate imagery of real people. 상황이 이런데도 AI 생성물의 가상 정보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된 법안은 국회 과방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 재미로 만들거나 가지고 있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지금 사태가 좀 심각한 거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피해 신고 배너를 만들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 텔레그램과 한라인도 개설해 딥페이크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길가에 잠깐 차를 세워놓고 산책을 하고 왔더니 내 차가 사라져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만취한 한 40대 남성이 자기 차인 줄 알고 몰고 가버린 거였는데요. 이 만취한 남성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박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남성이 길에 주차된 차에 탑니다. 시동을 걸더니 차를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2km 떨어진 한 빌라에 도착한 남성은 차를 대놓고 사라집니다.
몇 시간 뒤 남성이 주차한 빌라에 경찰이 몰려듭니다. 이 남성이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타고 가버려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도난당한 차량이 있던 곳입니다. 당시 차주는 열쇠를 차 안에 두고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 차가 없어져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차를 훔쳐간 남성은 4시간이 지나 붙잡혔지만 그때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피해자가 자고 있었고 차를 훔치게 된 경위를 물어봤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 경찰 조사 결과 훔친 차가 있던 곳 주변에 남성의 차가 주차돼 있었는데 색상이 비슷해 착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음주운전에 절도 혐의까지 더해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한 30대 남성이 회사 돈을 무려 80억 원 넘게 빼돌렸습니다. 이 돈으로 심지어 명품 시계 쇼핑을 하다가 붙잡혀 최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범행을 저지르고 사라졌는데 3시간 만에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노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명품 매장에서 상품을 구경하더니 계산을 하고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잠시 뒤 사복 경찰관들이 인근의 다른 명품 매장으로 들어가고 남성이 붙잡혀 나옵니다. 지난 6월 회사 돈 81억 원을 빼돌려 달아난 30대 남성 A씨의 모습입니다. 빼돌린 회사 돈으로 백화점에서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구매하던 남성은 범행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업체의 재무팀장인 A씨는 회사 자금 80억 8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종적을 감췄고 이 사실을 알아챈 다른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관계자의 경찰 신고 접수와 동시에 계좌 지급 정지, 긴급 출국 금지, 실시간 위치 추적 조치하고 추적에 나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에 욕심이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외국으로 도주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A씨는 지난달 1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사건 이후 A씨가 다니던 회사는 코스닥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을 날린 피해자가 범죄 조직 총책을 직접 쫓는 실화를 그린 영화 시민더키. 이 영화의 실제 인물 김성자 씨가 8년 만에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김성자 씨는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은 것 같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보도에 강세현 기자입니다. 손대리가 제보를 하겠다고. 나도 여기 붙잡혀서 억지로 하는 거라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끈질기게 범죄 조직을 추적하는 고군분투를 그린 영화 시민더키는 김성자 씨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김 씨는 감금당했다며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조직원을 설득해 정보를 빼냈고 중국에 있던 총책의 입국 시기까지 알아내 검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는 어디다 또 사기치려고 그러냐고 욕을 하면서 끊었었어요. 보통 낮이고 밤이고 전화 오면 조금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허점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총책을 잡은 뒤에도 김 씨는 빼앗긴 돈은 물론 신고 포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검거 사실을 김 씨에게 알리지 않다가 뒤늦게 포상금 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고 김 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8년이 지나 대검찰청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김 씨를 추천하며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공익 증진 기여를 높이 평가하여 사기 피해 금액의 약 2배인 포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비로소 공로를 인정받은 겁니다. 김 씨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계란으로 바위가 안 깨질 줄 알았는데 깨지는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또 느꼈어요.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민 19명을 구조했고 이 가운데 연기를 마신 1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퍽 소리가 나면서 뭔가 터졌다는 주민 신고 내용을 토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 연천의 한 창고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창고 한 개동과 내부의 집기류 등이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한 휴게소의 식당에서 주문한 김치찌개에서 김치 심지가 10개 가까이 나왔다는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을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린 글쓴이는 배추 끄트머리가 가득 들어있는 김치찌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에서 주문한 김치찌개에 김치 심지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뒤적거렸더니 심지가 10개가량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몇 개는 이미 먹었는데 민원은 어디에 넣어야 하냐고 호소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심지만 긁어 모아 끓인 것 같다, 김치 심지찌개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자영업자의 가게 외부 실외기 주변에 누군가 닭뼈와 생선을 무단으로 투기해 악취로 고통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가게에서 갑자기 원인 모를 악취가 나 실외기가 있는 뒷뜰로 나가봤더니 이미 검게 변해버린 수십 개의 닭뼈들이 좁은 길에 가득히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파리와 구더기로 기절하는 줄 알았다고 전했는데요. 닭뼈를 걷어냈더니 아래엔 생선들도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이 쓰레기를 치우면서 인간에 대한 혐오감에 욕이 절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이상함을 넘어 괴기스럽다, 신고를 해서 범인을 찾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에 있는 놀이공원 식스플래그에서 최대 시속 60km 속도로 빠르게 회전하는 공중그네가 운행 도중 폭우와 강풍이 불면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기구 높이는 74m, 아파트 25층 정도로 한 탑승객은 휴대전화로 당시 자신의 발밑을 비추며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를 보여줬는데요. 공중에서 무서움에 떨었던 32명은 사고 발생 10분 뒤 직원들이 놀이기구를 수동 조작한 후에야 아래로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기구는 비가 그칠 때까지 운행이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부상자는 없었다니 천만다행이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국회에서 2달 만에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실의 독도지 후기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야당은 정부를 향해 친일 공세를 퍼부었고, 이에 정부 여당은 또 갈라치기냐며 맞섰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상대로 시작부터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국방부는 장병 기본 교재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외교부는 독도를 재외국민 공간으로 표시를 했고요. 단순 착오와 실수였다는 정부 해명에도 야당의 친일 공세는 계속됐고 뉴라이트 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도 혹시 뉴라이트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친일 프레임 공세로 국민을 갈라치게 한다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1년 전 시작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여야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그 안전성과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의심하고 우려하고 검증을 요구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고 보편적인 우려 아닙니까? 지금 회 먹는 데에서 걱정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어민들이라든지 또 횟집을 하시는 식당 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었습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후 늦게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문제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썼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임이 인정되고 죄책도 무겁다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이유로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실형은 면한 정 실장,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될까요?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7년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부부싸움을 했고, 권양숙 여사는 가출을, 노 전 대통령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정 실장은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일 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족들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고 5년 만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 법원은 근거도 없는 악의적인 내용이라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데다 재판장이 과거 친야권 성향의 SNS 글을 올린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은 커졌습니다. 대법원까지 나서 판사에게 엄중주의 처분을 내렸는데 1년 정도 만에 항소심도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적었고 공적인 사안도 아닌 데다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한 정 실장이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집 없는 서민 수백 명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전세 사기 피의자의 형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1심에선 징역 15년형이 내려졌는데 2심에선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얼마나 분할까요? 노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건축왕에게 1심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4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음에도 형량에 상한선이 있어 더 무거운 형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전 재산을 빼앗고 삶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흔들어 놓은 이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자투와 15년입니다. 그런데 2심에선 오히려 형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1심 결과 징역 15년형을 징역 7년으로 줄였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가 재정 상태가 나빠진 사실을 인지했다고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전에 받은 보증금은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씨가 받은 사기 혐의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걸 알고도 받았을 때 성립하는데 재정 상황이 어렵지 않았을 때 받은 보증금은 일부러 가로챈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기 피해액 148억 원 가운데 68억 원만 인정되고 그에 따라 형량도 반으로 줄였다는 설명입니다. 법정 최고형을 받았는데 양형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게 반년 이상 깎였다는 거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4년에서 13년의 실형을 받았던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공범 9명도 집행유예나 무죄를 받아 전원 석방됐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중국과 동남아 접경 지역에서 한국으로 탈북을 하려던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한 번의 강제 북송 사례가 더해지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일렬로 선 사람들이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두가 반팔과 반바지로 된 얇은 옷만 걸쳤는가 하면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작은 체구의 몸도 확인됩니다. 중국 윈난성 쿤밍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탈북민 15명이 강을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이들 탈북민의 행적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배까지 보고 있지는 돌아섰는데 안 왔다 그러고 이 짝에서 우리 탈북민들한테도 소식이 안 오고 그다음부터 여기에서도 아유 이게 뭐 사건이 터졌구나 하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21일 중국과 동남아 접경 지역인 쿤밍에서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헤이룽 장성과 지린성 등에서 모인 탈북 여성 13명과 어린이 2명으로 알려졌는데 제3국으로 가기 위한 배를 탑승하려던 중 중국 공안에 발각됐다는 것입니다. 쿤밍은 동남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탈북민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유지 중 하나입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중국 공안 당국이 미리 매복을 하고 있었던 점에서 15명 탈북민 중 중국 공안과 연계된 스파이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문입니다. 미국 대선 주자들 소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4%포인트 앞서며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등을 빚어온 TV 토론 규정과 관련해선 양측이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전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다음 날부터 3일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4%포인트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모닝컨설트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48%,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고 있지만 전당대회 이전인 지난주와 같은 수치로 이른바 컨벤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월즈 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 전보다 3%포인트 오른 42% 선호도를 기록해 이미지 호감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t's the fourth quarter. We're down a field goal, but we're on offense and we've got the ball. We're driving down the field.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과의 첫 TV 토론 규칙이 CNN 때와 동일하게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불공정한 ABC 가짜뉴스가 생중계할 예정이라며 기존의 불만은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Why am I doing it? Let's do it with another network. I want to do it. You know, I won because of debates. Ask Biden. 토론 도중 음소거 규정과 관련해 CNN 때와는 달리 마이크를 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해리스 부통령 측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초박빙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합주에서 가장 큰 이슈는 경제가 될 것이라며 승패를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 납치됐던 50대 남성 1명을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납치됐던 251명 가운데 104명이 아직 억류된 상태인데요. 가자 지구 휴전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란의 보복 공격 가능성도 여전해 중동 정세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 소식은 윤지연 기자입니다. 녹색 티셔츠 차림에 짧은 머리를 한 남성이 탱크에서 내려 헬기에 올라탑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기습 공격 당시 납치됐던 52살 카이드 파르한 알카디가 가자 지구에서 구출되는 모습입니다. 알카디는 이스라엘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가족과 상봉했습니다. 야위긴 했지만 건강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알카디에게 전화를 걸어 환영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구출 작전과 더불어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가자 지구 남부 칸유니스 지역의 한 주거지를 공격해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가자 지구 휴전 협상이 공전만 거듭하는 가운데 확전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은 이란이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그것이 우리가 중동 지역의 무력 태세를 증강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강한 독성을 지닌 말벌은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활동이 왕성하고 개체수까지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요즘 양봉 농가들은 이 꿀벌의 천적인 말벌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벌집을 제거하고 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긴급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말벌집을 제거하는 새로운 무기가 개발됐다는 소식입니다. 강세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봉 농가를 운영하는 오명수 씨는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말벌 잡는 데 보냅니다. 말벌이 볼통을 습격하고 꿀벌을 마구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400~500만 원씩이 돼도 이게 끊이지를 않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와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네요. 벌집을 제거하면 되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10m 이상 높이에 있는 벌집은 제거가 어렵고 소방대원들이 이 일에만 전념할 수도 없습니다. 보다 급한 다른 구조 출동이라든지 화재 출동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10m가 넘는 높이의 나무에 배구공만한 말벌집이 매달려 있습니다. 대형 드론이 천천히 다가가더니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탄환을 발사해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살충제를 분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3년 만에 개발한 벌집 퇴치 드론입니다. 드론 조종은 밖이 아닌 차 안에서 하기 때문에 말벌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벌에 쏘일 걱정이 없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제거를 한다라고 하면 여왕벌로 인한 또는 유충으로 인한 이러한 제거가 한 99% 이상. 말벌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1,700억 원. 양봉 농가들은 벌집 제거 신무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편안하게 눕혀 재우기 위해서 요람이나 쿠션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아이 키우는 집에선 인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이런 영아 수면용품을 살펴본 결과 조사 대상 제품의 57%가 질식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주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돌이 지나지 않은 영아를 위한 요람이나 쿠션 등의 수면용품은 최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떠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아기들이 편안하게 누워서 꿀잠 잘 수 있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들이 많이 구매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닥면이 경사진 수면용품에 영아를 재우면 질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해봤습니다. 영아 체중과 유사한 모형을 높여 등받이 각도를 쟀더니 요람 44도, 쿠션은 25도였습니다. 영아 질식 사고를 피하려고 등받이 각도를 미국이 10도, 호주가 7도 이하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판매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마땅한 기준이 없습니다. 아기들의 경우에는 머리가 크고 무거운 반면에 목 근육이 굉장히 약하고 기도도 좁기 때문에 고개가 앞으로 쏠릴 경우 질식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소비자원이 영아 수면 제품 30개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 57%가 질식 사고 우려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275명이 숨졌다며 영아를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 똑바로 눕혀 재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등받이 각도가 10도를 초과한 제품은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 내용의 삭제와 수면용이 아니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하반기까지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공이란 이름으로 기억하는 SK이노베이션이 LNG 회사인 SKENS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관문인 주주총회 문턱을 넘으면서 자산 100조 원의 에너지 공룡 기업의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이 주주총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주총에 참석한 주주 85.7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합병안이 통과됐습니다. 회사 발전을 위해서 찬성표 던졌어요. 이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표를 던졌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안이 통과되면서 매출 88조 원, 자산 100조 원 규모의 에너지 공룡 기업이 오는 11월 탄생하게 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기존의 석유 배터리 사업에 LNG와 재생에너지 사업까지 더해져 토털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너지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면 2030년 기준으로 연간 약 2조 원이 넘는 에비타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알짜 기업인 SKENS가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캐즘 여파로 11분기 연속 적자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의 숨통도 트일 전망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SK온의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국내지책으로 봐야죠. 마지막 관문으로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 남아있지만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상민입니다. 정부가 이번 여름 이후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제 폭염 기간이 지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6월 기준 한국전력의 총 부채가 200조 원을 넘어 재무 위기가 이어진 게 전기요금 인상의 배경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수도권 집값 상승이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 때문이라며 입시제도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 인구 비율로 선발해 교육 수요에 따른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자는 취지인데요. 이 총재는 지난 22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서도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번 달 가계부채 증가폭이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다며 개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초 계획 대비 과도한 은행에 대해 내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목표치를 낮춰잡겠다는 계획인데요. 금감원은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살펴본 뒤 추가적인 고강도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공항은 여행의 설렘이 가득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연착과 긴 환승 시간으로 이용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요. 여기 이 공항은 강아지들 덕분에 그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 필라델피아 공항 이용객들은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 같습니다. 나를 쓰다듬어줘라고 써져 있는 조끼를 입고 사람들과 감정적 소통을 하는 23마리의 개들 덕분인데요. 이 개들이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힐링견으로 일한 지 5년이 됐다고 합니다. 이를 맞이해 5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고 개들은 컵케이크를 선물 받는 등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용객들은 5년 동안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말을 전했다네요. 이제는 100세를 훌쩍 넘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100세를 넘어 세상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남성의 나이는 무려 112세라는데요. 최고령 나이 타이틀을 가진 영국의 존 할아버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영국인이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인공은 존 알프레드 티니시우스로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남성으로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존 할아버지가 태어난 연도는 1912년. 무려 112세인 할아버지는 타이타닉이 침몰한 해에 태어났는데요. 장수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절제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삶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네요. 여기 구조대원들이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이슬란드의 한 얼음 동굴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현지 시각 25일 아이슬란드 남부의 브레이다메르쿠르 요쿨 빙하에서 얼음 동굴이 붕괴하면서 외국인 단체 관광객 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은 빙하로 둘러싸여 있어 장비에 접근이 어려운데요. 때문에 200여 명이 수색 작업에 투입돼 손으로 땅을 파거나 망치로 얼음을 깨야 합니다. 당초 2명이 추가로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잘못된 추정으로 실종자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지난 4월 중국으로 떠났지만 행복을 주는 보물이란 뜻의 이름처럼 국민들에게 행복을 안긴 영원한 아기 판다 푸바오의 이야기가 영화로 돌아옵니다. 다음 달 4일 개봉을 앞두고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푸바오 가족의 모습과 판다 할부지들의 못다한 이야기가 담겼다고 합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개봉하는 영화 안녕 할부지가 푸바오와의 이별 전후 7개월을 조명했습니다. 푸바오 할부지 강철원 사육사와 작은 할부지 송영관 사육사가 다 말하지 못한 바호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 이야기가 감동을 선사합니다.
번식도 정말 어려운 동물이었는데 기다림 끝에 딱 그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 감격을 아마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위안을 받고 싶어서 제품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그때 좀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 두 할부지를 버티게 한 건 가족과 추억. 동물원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예전에 90년대 판다를 관리할 때 만났던 사람이라서 가장 큰 지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 동물 친구들의 흔적들을 잘 간직하고 기억하는 게 뭔가 다시 꿋꿋하게 일어서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애니메이션의 결합으로 푸바오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함께 다뤄지는 가운데 푸바오가 존재 자체로 위안이 되며 추석 대목 스크린에서 따뜻함을 선사할지 기대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간밤 도심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쉬어갔습니다. 현재 서울은 23.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이천과 홍천은 20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3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30도 아래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현재 제주와 동해안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제주 산지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는 내일 낮까지 많게는 100mm 이상, 영동과 영남 지역은 모레까지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호남 지역도 오늘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태풍 산산의 간접 영향으로 오늘 남부 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21도, 안동은 20.9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3도, 광주와 대구 32도, 강릉은 29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고요. 33도 안팎의 낮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